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생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아직도 그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 거 없이 시작을 했었어요. 젊은 게 재산이라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저희 부부에게도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이 되었을 때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둘이 맞벌이하면 쉽게 자리를 잡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원룸에서 시작해 투룸으로 이사를 했고 틈틈이 청약을 넣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도 기회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하게 되었고 가진 재산 모두 탈탈 털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삶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는 아빠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셔야만 하시다 보니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말에 남편과 자주 찾아뵈었는데 그날은 저만 따로 부르시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죠.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엄마가 옆 건물의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상황을 정리한 다음 밝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와 여러 가지 분식류를 제 앞에 내어주시며 많은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그늘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엄마가 분식집을 운영한 지도 30년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 많이 지쳤는지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그래서 좀 쉬고 싶어서 분식집을 이제 그만할까 생각 중이거든.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결정을 하게 되었어. 너희 아빠와 함께 장사했던 추억이 담긴 이곳을 지금까지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항상 이곳에 있으면 그래도 너희 아빠가 엄마 곁에 있어주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 어느 날 갑자기 분식집 문을 열며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늙어서 그런지 너희 아빠와 함께했던 기억들도 희미해져 가고 있고 체력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그만 장사를 접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잡으셨을 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엄마도 이제 좀 쉬시면서 저랑 좋은 곳도 많이 놀러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전부 다 해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저 혼자 따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구이가 들어도 크게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혹시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좀 예민한 문제라 우리 둘이 먼저 대화를 나눠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너희가 이번에 청약에 당첨됐잖아. 그런데 둘이서 버는 돈도 많지 않고 아파트 들어가면 아이도 가질 텐데 그러다 보면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 엄마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이랑 여기 분식집 처분하면 너희 아파트 금액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금전적인 얘기는 조심스러워서 나쁠 거 없으니 일단 너와 단둘이 대화를 좀 나눠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만 부른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저희 둘이 버는 돈이랑 대출 좀 받으면 충분히 금액 맞출 수 있어요.
급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엄마 몸부터 좀 챙기시고 그동안 분식집 때문에 못 갔던 병원도 좀 다니시면서 건강 관리부터 하세요.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른 이유는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부르신 거였어요. 평생 힘들게 모아두셨던 돈을 제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불편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반대로 제 삶이 조금 더 여유 있길 바라셔서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만약 남편이 옆에서 금전적인 대화에 참여했다면 부부싸움이 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던 순간이었고 엄마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와 한참 동안 해결되지 않는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시간은 금세 저녁 시간이 되었고 나중에 다시 시간 약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결정하기에는 저와 엄마와의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좋아하는 분식류들을 한가득 포장해서 주셨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퇴근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양손 가득 들고 온 분식류들을 보자 남편이 저 혼자 다녀왔냐며 바로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부터 물어봐 주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엄마부터 챙기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 엄마와 나눴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를 만큼 조심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엄마와 나눴던 대화를 꺼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점에 대해 굳이 남편에게 말해서 일을 키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엄마의 요청으로 분식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제 의견은 아예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이려는 엄마의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였어요. 저도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돈을 모은 이유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평생 동안 분식을 팔아서 모은 돈 들이라며 허튼 곳에 쓰고 싶지 않다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엄마의 도움을 받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도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제 말에 많이 당황한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저희 엄마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빨리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얘기하면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저희 엄마를 모셔야겠다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 잔금을 치르게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 최근에 엄마의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계속 신경 쓰이는데 차라리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나야 뭐 당연히 장모님께서 들어오시길 바라지. 하지만 장모님이 그걸 원치 않으실걸? 말씀이라도 드려봤소. 아직 얘기는 안 해봤는데 분명 싫다고 하시겠지. 괜히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 그게 당연한 거야.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시겠어? 괜히 눈치만 보이게 된다니까. 어쩌면 혼자 계시는 게 속 편하실지 몰라. 나도 장모님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섣불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시다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으셔서 건강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을걸?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소?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엄마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갔고 더 이상은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 저와는 병원을 절대 가지 않겠다던 엄마를 모시고 좀 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의사에게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고 말았습니다. 췌장에 암이 생긴 상태라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엄마는 그래서 분식집을 정리하신 거였고 이미 수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는 확률도 없었다는 걸 아셔서 하나둘 정리를 하고 계셨던 거였네요.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너무 큰 정신적 고통이 뒤따랐고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라는 의사의 말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게 초기에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기적을 바라볼 수 없냐고 여쭤봤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엄마도 이미 손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에게 계속 이 사실을 숨기고 계셨던 거였어요. 남은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였고 저는 중병에 걸리신 엄마를 일단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꽤 시끌벅적한 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연락도 안 받아서 우리 먼저 시작했지. 장모님도 오셨네? 이참에 잘 됐네. 오늘 급하게 집들이를 하게 됐어. 우리 부모님께서 신혼집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됐네. 괜찮지? 이참에 서둘러 끝내는 게 좋잖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나 했더니 사부인이랑 같이 있었네요. 이왕 오셨으니 함께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되겠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저희가 그냥 배달 음식 시켰어요. 신혼집이 어찌나 궁금하던지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참지 못하고 서둘러 오게 됐네요. 요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분식집을 그만두시니까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셨나 보다. 그러게 제가 진작 그만 정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요. 서 있지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당신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눈도 빨개진 걸 보니까 설마 울은 거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엄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집들이는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될까?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잖아.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다음에 하자니? 사부인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길래 그만하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데? 저희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췌장암이시래요. 그동안 정말 오래 버티셨다고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데 지금 서 있는 것조차 많이 힘들거든요. 일단 저희 엄마 안정을 취하셔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기분 좋은 날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일단 휴식 좀 취하려고 잠깐 들렸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되니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마저 식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게 되겠어요? 벌써 사부인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벌써 다 들었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냐고요. 아들, 오늘은 일단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마. 사부인께서도 일단 휴식을 취하셔야 한다잖니. 잠깐만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왜 가시려고 그래요? 장모님도 신경 쓰지 말고
마저 식사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영 신경 쓰여서 말이야. 우리도 힘들게 시간 내서 오긴 한 건데 어쩌겠니? 환자가 우선이잖아. 당신 잠깐 이리 좀 와봐. 나랑 따로 대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기 전에 나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연락을 받지도 주지도 못했다니까? 집들이야 나중에 해도 충분하잖아. 엄마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당신이랑 얼굴 붉히면서 대화할 정도로 체력이 남아있지도 않고 정신적으로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시부모님 챙겨드리지 못해. 그래서 장모님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돌려보내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설마 계속해서 여기에 계실 생각은 아니시지? 췌장암 걸리신 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환자와 함께 지내는 건 좀 그렇지. 엄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누구 덕인지 벌써 잊었어? 아니, 장모님이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니신데 그냥 택시 타고 보내드리면 되잖아. 나는 내일도 집들이가 잡혀 있다고. 회사 사람들까지 전부 다 오기로 했는데 그럼 그것도 취소해야 된다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장모님만 집으로 돌아가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미련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겠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라 해. 당신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다음날 집들이까지 잡았다고? 나한테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 놓고 무턱대고 당신 혼자서 일을 벌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엄마 혼자서 버틸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분명 얘기했잖아.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내가 당신 보고 옆에 있어주라고 했어? 그냥 오늘만 집들이 미뤄달라는 건데 췌장암 걸린 엄마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지원해주신 자금이 5억이나 된다고. 솔직히 이 집은 엄마 거나 다름없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고. 당신은 나랑 엄마보다 집들이가 중요해? 이제야 알겠네. 장모님이 전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야. 일부러 우리한테 자금을 주시고 얹혀 사실 생각이셨던 거네. 그거 얼마나 된다고 코끼를 드는 거야?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말했으면 앞으로 1년은 거뜬히 넘어가실걸. 장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암도 진행 속도가 느려지거든. 내가 봤을 때 장모님 앞으로 한 2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저도 모르게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손을 대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결국 힘겹게 버티고 있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다른 방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전달이 되었는지 시부모님께서 방문을 두드리셨고 남편은 저에게 뺨을 허용해서 그런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네요. 남편은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더니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저희 엄마한테 막말을 퍼부으며 더욱더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장모님 때문에 지금 이게 뭡니까?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암이라고 집들이 분위기 다 망치고 6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면서 집에 눌러붙을 계획까지 세우시면 제가 반겨드릴 줄 아셨어요? 정말 속 보이시네요. 몸이 안 좋아질 거 뻔히 알고 계셨으니까 일부러 저희한테 5억 지어주고 병수발 들어달라는 거 아니었나요? 의사가 6개월 정도 예상한 거지. 앞으로 길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장모님께서 췌장암 걸릴 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살 날도 아무도 모른다고요. 내가 여길 오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게 됐네. 기분 좋게 집들이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 망쳐서 속이 상했겠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생각 없으니까 그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진정 좀 하겠나. 나도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고.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술도 얼마 먹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픈 환자인 우리 엄마한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 집은 당신이랑 내가 마련한 게 아닌 엄마가 평생 동안 분식 팔아서 우리 잘 되라고 지원해 주신 돈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받을 때는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신 엄마한테 감사해 하기는커녕 중병 걸린 엄마를 내치려 들어? 당신의 인간성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이 이 집에 보탠 자금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 이혼하고 처분해 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나는 불만도 얘기 못해? 장모님이 잘못하신 거 맞잖아. 기분 좋게 집들이 하고 있는데 조친 거 내 말이 틀렸어? 장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혼하자는데요. 엄마는 순식간에 몰려온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를 움켜쥐셨고 식은땀을 흘리시며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건강 상태에 큰 문제라도 생길까봐 일단 방으로 모신 뒤 침대에 눕혀 드렸네요. 시부모님도 남편에게 그만하라며 말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였죠. 문제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였던 감정들이 엄청나게 많았던지 쉬지 않고 막말을 뱉어대며 엄마가 누워 계신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께서 힘으로 남편을 끌어 바깥바람 좀 쐬자며 밖으로 내보낸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가기에는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었던 행동들이 전부 가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조금도 걱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집들이만 중요하게 생각한 남편을 더는 제 삶에 포함시킬 마음이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시부모님께서 저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라는 시부모의 말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어요. 남편도 저와 다퉜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안 좋은 방향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결국 저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저희가 그토록 원했던 신혼집은 처분을 한 뒤에 재산을 나눴고 남편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막말을 뱉은 뒤 저희 부부는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엄마를 보살펴 드리면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엄마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옆에 누워 계신 엄마를 부르며 깨우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엄마는 제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깊은 잠에 빠지셨네요. 엄마와 함께했던 세월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떠오른 기억들은
전부 다 제가 못해드린 기억뿐이었어요. 어렸을 적엔 온갖 투정만 가득했던 어린이였고 성인이 돼선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불효자였었네요.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신 엄마는 그렇게 제 품에서 떠나고 마셨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드린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라는 엄청나게 큰 존재가 제 곁에 더 이상 없다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견디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엄마가 남겨주고 떠나신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저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인점 몇 개 정도의 점포가 생길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엄마에게 배운 노하우들로 이뤄낸 성과였어요. 제 삶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줄 몰랐지만 엄마가 한평생 만들어 오신 분식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저에게 재산이 되었고 점점 더 발전되는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사무실 사람들과 사업 아이템에 대해 회의를 주고받고 있는데 밖에서 직원이 누군가 저에게 찾아왔다는 말을 하길래 회의가 끝난 후 저를 찾아왔다는 사람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몇 년간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았던 전 남편이었네요. 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을 또다시 제 앞에서 마주치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내가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찾아왔겠어? 제발 나 좀 한 번만 도와줘. 그래도 우리 그때 일만 아니면 정말 괜찮은 사이였잖아.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돈벌이가 좋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거든.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히셔서 수술을 크게 하셔야 하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해. 제발 좀 도와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알아? 어느 날 회사 사람들이 분식을 시켰는데 배달 주문 메뉴에 당신 얼굴이 찍혀 있더라고. 처음엔 잘못 봤나 했는데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당신이 성공한 것 같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뿐인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그런데 잠깐만. 저기 명패에 왜 장모님 조남이 적혀 있는 거야? 당신이 대표 아니었어? 왜 대표가 당신이 아닌 장모님으로 되어 있는 거지? 설마 췌장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거야? 정말 다행이네. 이참에 장모님 얼굴까지 뵙고 부탁 좀 드리면 되겠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지? 나는 당신한테 좋은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때 우리 엄마한테 난리쳤던 기억밖에 없다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야. 그리고 우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한참 됐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알 수는 있었다고. 저 명패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엄마를 대표 자리에 앉혀드리고 싶었어. 나는 당신을 조금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기대조차 하지 마. 우리는 두 번 다시 마주치면 안 될 사이야. 나는 당신의 인생이 무너졌으면 좋겠어. 나처럼 똑같은 아픔을 겪어보라고. 남편은 중역실에 있는 저희 엄마의 명패를 보자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네요. 자신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은 남편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남편을 회사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네요. 기억에 잊고 살았던 남편이 저에게 또다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고로 많이 위중하시다는 소식만 접한 상태이네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남편의 인생이니 알아서 하겠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일으켰는지 뼈저리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댁 집안에 대해 사연을 신청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2년 전에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서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를 대하면서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부모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도 저를 함부로 대했었지만 그래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시댁 식구들은 상처난 곳을 더욱더 후벼 팠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 잃게 된 이성을 붙잡을 수는 없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로 인해 시댁 집안 또한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사일을 하셨던 부모님께서 항상 바쁘게 살아오시다가 오래간만에 여유가 생기셨는지 여행을 다녀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었고 항상 저희 부모님께 잘했던 남편은 저 몰래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용돈까지 넣어 드렸었죠. 그렇게 두 분은 전국 명소를 돌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께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었죠. 그때가 추운 겨울도 아니었는데 10중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차는 앞뒤가 흔적도 없을 만큼 참담했었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니 고속도로 바닥에 살얼음이 얕게 깔려 있었는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차들이 부모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던 거고 저속 주행을 하시던 부모님께선 그대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사고가 나기 몇 시간 전에도 부모님과 함께 통화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하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로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남편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정신이 정말 나가버린 저를 바라보신 시모가 하셨던 첫마디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네요. 내가 언젠가 한 번은 큰 사고가 날 줄 알았다니까. 퍽하면 여행만 다니시더니 결국 이 꼴을 당하셨구만. 내 아들 돈을 그렇게 빨아가시더니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벌을 받으신 거지. 네가 이렇게 넉나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가서 어르신들 술도 좀 따라드리고 부족한 음식 채워주면서 감사함을 표해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는다고 세상 떠난 사돈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라도 한다니. 너희 부모 장례를 왜 내 아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늙으면 세상 떠나는 거 조금 더 일찍 떠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야? 엄마, 뭐 잘못 드셨어요?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다 동시에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위로해줘도 모자란데 오늘만큼은 말 좀 가려서 해주시면 안 돼요? 평소에 이쁜 짓을 했어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제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왔는 줄 아니? 그동안 행실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거라고.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희 부모님 장례식에서까지 말을 함부로 하세요? 위로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니까 볼일 끝나셨으면 돌아가 주세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그동안 시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저 또한 안 좋은 말들을 거침없이 뱉어대었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 떠나셨는데 시모는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되는 말들을 하셔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들을 시모에게 쏘아댔고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로 시작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성을 잃은 시모는 장례식장 안의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어요. 남편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밖으로 모시려 했지만 아주버님이 남편을 밀치면서 더 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엄마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당장 안 비켜?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우리가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을 때 조금이라도 생각해줬다면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로 안 좋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내 말이 틀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냐고. 아주버님, 말 한번 잘하셨네요. 방금 어려울 때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가게가 많이 힘들어졌을 때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었는데도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면서 아예 등을 돌려버리셨잖아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항상 입에 달고 사셨으면서 왜 그렇게 하신 건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너무 상처받아서 정말 인연 끊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니까 저희한테 뭐라도 뜯어먹고 싶어서 거머리처럼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으려 하셨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장사를 갑자기 하시겠다면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면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부부를 매몰차게 걷어차셨으면 당연히 바라시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 예전에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배달 위주로 안주를 만들어 팔았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때 가게를 접고 다른 걸 알아봐야 될 정도로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어 몇 달치가 밀리고 보증금에서 차감을 했었을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었죠. 그때 남편이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이미 저희 부부는 대출도 많이 받았었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렸던 터라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남편도 많이 답답했는지 시댁에 찾아가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었죠. 하지만 어차피 망한 거 돈만 날린다면서 10원짜리 하나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저희가 잘 되더라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남편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 발로 뛰는 것밖엔 없었어요. 어차피 망하게 될 거라면 음식들은 전부 다 폐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저희 가게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했었죠.
마지막 발버둥이었고 저희 부부는 전단지와 함께 술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주거리를 만들어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나눠 드렸습니다. 술집에서 안주 하나 시키다 보면 나중에 결제할 때 몇만 원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부담스러운 가격을 확 낮췄고 굳이 나와서 술집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저희가 준비한 음식들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저희 가게를 모르는 지역 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느덧 배달 전화가 한두 통 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가 계획했던 대로 조금씩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1년은 남은 거 없이 전부 다 퍼줬었죠. 이런 노력이 결국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처음엔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 점점 더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되자 아주버님이 그걸 보고 배가 많이 아프셨는지 본인들도 해보겠다며 장사를 시작한다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과거에 저희 부부한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주지 않았던 아픔들 때문에 일절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아주버님을 도와주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도와줬어도 아주버님은 준비 없이 무작정 시작했기 때문에 망하는 건 당연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저희 부부에게 탓을 돌렸고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았던 상태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집안의 장남이라고 아주버님 편만 들지 저희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댁에 가는 발길도 끊어버리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오던 도중에 부모님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였고 시모는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저에게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해서 벌을 받게 된 거라며 상처되는 말을 꺼내셨던 거였어요.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만큼 격한 싸움이 벌어졌었고 장례식장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다음 시댁 식구들은 돌아가게 되었죠.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도 충격인데 시댁 식구들까지 난리를 치고 가니 제가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 오열을 하다 지쳐 잠이 들었고 남편도 많이 힘들었는지 제 옆에서 잠깐 눈을 붙였었는데 갑자기 무언가 차가운 것들이 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고개를 들어 올리자 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시모가 다시 나타나 큰 봉지 안에 들어있던 각 얼음을 제 얼굴에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얼음을 제 머리 위로 쏟으시는 건데요? 뭐하러 또 오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네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걱정돼서 정신 좀 차리라고 마트에서 얼음 한 봉지 사다가 머리에 뿌려준 건데 뭐가 잘못됐니? 부모가 세상 떠났는데 잠이나 자고 있으니 사돈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장례를 치르려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 있다가 사람들 올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시모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꺼내셨고 잠시 뒤 아주버님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조이금함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죠.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고 있는데도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모르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 들어오셨고 시모의 안내를 받아 조의를 표하시더니 식사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시모의 지인분 되시는지 끊임없이 들어오셨고 잠시 뒤 조의금 앞에 앉아있던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또다시 줄지어 들어오고 있는 분들과 인사를 주고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아주버님 지인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시부의 지인분들까지 줄줄이 들어왔고 남편과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 안에 시댁 식구의 지인분들로 꽉 차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 동안 계시다가 모두가 돌아가시자 시댁 식구들은 구석 자리에 모여 서로 웅성거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남편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하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도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 왜 많은 분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옥자는 나보고 온 건데 왜 당신이 가져가는 건데?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해요? 당신 지인분들 것만 가지고 가라니까.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돈 좀 만져보네. 당신 친구인 건 알겠는데 나도 옥자 씨한테 문자 보낸 거 같은데. 이거 봐봐. 나도 연락했잖아. 당신 얼굴 보고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연락해서 온 건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옥자 씨가 그래도 좀 살아서 그런지 꽤 많이 넣어놨네. 거기에서 10만 원만 놔주면 안 될까? 이번에 등산복 좀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 큰 며느리는 시애비한테 용돈 챙겨줄 생각 없는 거니? 너도 지인분들이 만만찮게 온 것 같던데. 아버님, 오늘 들어온 돈은 각자 가지기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돈 들어오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얼마나 된다고 여기서까지 뺏으려 하시는 거예요? 매달 용돈 드리잖아요. 어머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는 이 돈 보태서 안마 의자 하나 살 거라고요. 집에서 부업하는데 온몸이 쑤신다니까요. 당신은 얼마나 들어왔어? 나는 생각보다 몇 명 오지 않아서 금액이 많지는 않네. 오래간만에 낚싯대 좀 몇 개 사려고 했는데 덕도 없겠다. 엄마, 저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지. 엄마가 너한테 돈을 줄 나이니? 여태까지 뒷바라지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집에 낚싯대도 많은데 뭐하러 또 사겠다는 거야? 엄마 해외여행 좀 다녀오게. 그 돈 엄마한테 줘라. 이럴 때 효도하는 거지. 언제 하려고?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효도 좀 해보라고. 다들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목적이었어요? 세상 떠나신 장인 장모님을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거냐고요. 그 돈들 도로다 넣어두세요. 여기에서 먹고 마신 음식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다들 이 모양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나왔다고 그래? 그 정도는 너희 보고 온 사람들의 조의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잖아.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법이야. 돈 들어올 곳이 생겼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야 있겠어? 한 사람만 세상 떠났다면 오지도 않았겠지만 너희 사돈이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려고 찾아온 거다. 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사돈 두 분 생전에 우리랑 아는 지인분들 같이 동반 여행도 가고 식사도 가끔 했어서
다리 건너 아시는 분들이라 어려운 발걸음 하신 거야.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집으로 가서 해결 보자고. 저는 시댁 식구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 주저앉아 그 모습들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밀치면서 각자 나눈 조의금을 뺏으려고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시부가 남편을 밀치면서 제지를 했고, 시댁 식구들은 급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장례를 이용해 돈 벌 생각을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인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부모님의 합동 장례가 끝이 나면 두 번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장례를 힘겹게 끝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과의 연락은 전부 차단했어요. 앞으로 어떠한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생각이었죠. 시댁 식구들 또한 저희 부부에게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신 지 2년이 넘어가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했던 동네만 지나쳐도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로 시간은 더 필요했어요.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와서 그런지 저처럼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었어요. 아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그래도 가족끼리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저만 바라보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보낸 슬픔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죠. 이런 삶을 유지해 오면서 사는 동안 저희는 체인점도 몇 개 오픈하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가게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픈한 가게에서 연락이 왔고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가족이라면서 음식을 무상으로 가져가려는 손님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바꿔달라고 하자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처음 듣게 된 목소리였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막 오픈한 가게에 안 좋은 소문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오픈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냐고 물어보았죠. 재수 씨,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 체인점을 냈으면 먼저 연락을 줬어야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재수 씨 가게가 딱 보이길래 너무 놀라서 들어와 보니까 알고 보니 체인점이더라고요. 요즘 상당히 잘 나가나 봐요. 저희는 매일이 아주 죽을 맛인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아요. 맨날 술 생각나면 여기 와서 먹어도 되는 거죠. 가족이니까 여기에 있는 음식들은 전부 무상으로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여기서 재수씨 가게를 보게 될지는 정말 몰랐네요. 그런데 이 사장이 내가 가족이라고 했는데도 음식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몇 개 더 시켜 먹는 게 좋겠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바꿔줘 봐봐. 여보세요? 동서, 나야.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지? 요즘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될까?
우리가 생활이 많이 힘들거든.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한데 오래간만에 통화한 김에 우리 좀 도와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다고. 일단 그런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막 오픈한 가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지 말고 나오세요. 제가 사장님한테는 좋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언제 다시 연락 줄 건데? 나 내일부터 여기 와서 일하면 되는 거야? 미리 돈부터 당겨주면 안 될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게 된 형님 내외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죠. 둘 다 술에 취해서 혀까지 꼬여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길래 일단 대충 둘러대고 돌려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남편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다음날 새로 오픈한 가게로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장사 준비를 도와주고 있는데 전날에 저와 통화한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는지 형님 내외가 가게 문을 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또다시 마주하게 된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끈질긴 인연 때문에 너무 짜증이 몰려왔어요. 좋은 기억도 없고 그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온갖 상처를 받았던 저는 그 사람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죠.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양파를 걷어붙이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사장님은 당황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나오시라고 했는데도 시모는 주방에서 사장님이 만들던 음식을 대신하고 있었죠. 일단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창 가게 오픈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시면 방해만 된다고요. 그만 좀 나오세요. 어제 나랑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나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기로 했잖아. 내가 힘들까봐 아버님 어머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 가게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없고 포장 주문 손님들도 많다며. 그럼 일손이 부족할 거 아니야. 여기 직원 몇 명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잖아. 그 대신 우리 부부랑 아버님 어머님 월급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알지? 이래서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들 때 항상 옆에서 도와주잖아. 우리와 그동안 얼굴 안 본 사이에 동서가 많이 힘들었는지 살이 아주 쏙 빠졌네.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전부 다 얘기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일단 테이블부터 닦아야 되겠지? 이 가게는 배달 위주라서 그런지 홀에는 테이블이 몇 개 없네. 남의 가게에 무작정 들어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그만들 나가주세요. 가족이면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억지를 부려도 되는 거예요?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일하는 거 보고 결정해라. 그럼 되는 거 아니니? 아들,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인 거야? 내가 남도 아니고 너를 낳아준 엄마인데 계속 매몰차게 행동할 거니? 엄마가 전부치는 건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알지? 주방은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재료나 다듬고 홀 청소나 좀 해라.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사장님, 새로 고용한 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굴려주세요. 그리고 채용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은 당황한 얼굴로 시댁 식구들에게 일거리를 제시해 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며 물어보길래 시댁 식구들이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전했어요.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지나자 처음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와 다르게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불만 섞인 표정으로 가게 일을 도와주길래 무슨 문제가 있냐며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자 주방에 있던 시모가 언제까지 서서 전을 부쳐야 하냐고 뒤집개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저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던진 뒤집개를 다시 주워들어 시모에게 건네드렸어요. 돈을 벌려고 왔으면 똑바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툴툴거리면서 다시 뒤집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저는 시모 옆에서 묵묵히 음식 만드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한번 뒤집개를 던져 버리시더니 가게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꼴값 그만 떨고 제가닥 전이나 붙여라. 시애미가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이 짓을 왜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용돈을 받으러 온 거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다. 지금 남의 가게에 함부로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을 누가 이렇게 형편없이 붙이라고 했어요?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일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서 돈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만드신 전들 전부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가게 주인은 제가 아니라 이분이세요. 남의 가게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그건 영업 방해죄인 거 아시죠? 가족이라고 해서 공과 사도 구분 못하시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은 감수하셔야죠. 일하실 생각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열심히 붙이신 저는 가져가셔도 돼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셔서 밥 반찬으로 드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할 말 다 끝난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모는 갑자기 던져버리셨던 뒤집개를 들어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너무 화가 난 저도 이 아줌씨가 미쳤나 라고 하며 시모가 들고 있던 뒤집개를 빼서 시모의 뺨을 내려쳤죠. 그리고 남편한테 당장 경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해달라니까 시모는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대셨습니다. 저도 질세라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서 난리를 치게 되었죠. 남자들이 저와 시모를 겨우 뜯어 말렸고 형님은 흥분해 있는 시모를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시모가 분이 안 풀리셨는지 오늘 날 잡았다면서 싱크대에 있던 손잡이 달린 바가지를 들어 펄펄 끓는 튀긴 기름을 한가득 퍼올렸어요. 남편은 크게 다칠지도 모른다면서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죠. 제가 시모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자 2번 다시 앞을 못 보게 할 줄 알라며 바가지에 담겨있던 기름을 뿌리려는 순간 미끄러운 바닥에 중심을 잡지 못한 시모는 들어 올렸던 바가지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한쪽 팔로 형님의 손을 잡아 끄는 순간 줄줄이 넘어지면서 주방에 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기름이 한가득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펄펄 끓고 있던 기름이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닿는 순간 치익거리며 피부가 익는 소리와 함께 모두들 비명을 질렀어요. 그 사이 경찰들이 가게로 들어왔고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 경찰은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해서
시댁 식구들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가게 내부에 있던 CCTV를 보여준 뒤 전부 다 설명을 해줬죠. 저희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경찰분들은 시댁 식구들이 치료가 끝나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어질러진 가게를 전부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피해를 입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사과를 드린 뒤 피해 보상금을 따로 챙겨 드렸어요. 그렇게 가게의 일을 정리한 다음 남편과 함께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미 치료가 끝났는지 병실로 옮겨졌길래 들어가 시댁 식구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생각보다 심각해진 상황에 저는 인상이 찌푸려지고 말았습니다. 제일 심각한 건 시모와 형님이었어요. 시모는 두 눈꺼풀에 화상을 입어 앞을 볼 수 없게 붕대를 감고 있었고, 형님은 머리와 이마 쪽에 화상을 입어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진 상태로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주버님과 시부가 누워 계셨는데 목 쪽과 몸에 화상을 입은 상황이었죠. 기막힌 광경에 남편도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괴로움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계셨던 의사는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시모와 형님은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될지도 모른다며 시모는 실명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죠. 시모는 의사의 말을 들었는지 흐느끼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 마음을 곱게 쓰셔야죠. 도대체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상황이에요? 저희가 자초한 일이 아니니 도와주지 않을 거고 치료비 또한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당신들의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른 거니 모든 걸 본인들이 감당하셔야죠. 저와 이 사람한테 그동안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과거를 되돌아보시며 치료 기간 동안 뉘우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시부와 아주버님은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입은 살아있으셔서 참회를 하시는 말보단 가족들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 식구들에게 조금도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사상 초유의 복수를 시작할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와 형님은 더욱더 힘들어질 테고 시부와 아주버님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과거에 받았던 아픈 기억들 때문에 일절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요.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아내도 제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함께 앞으로 있게 될 날들에 대해 지혜롭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견을 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불행이 아닌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여기 나오는 사연들을 보고 항상 놀랜답니다. 저 역시도 사연이 많아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전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까지밖에 졸업을 하지 못하였어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학교를 못 나오는 친구들도 간간이 있던 터라 공감대 형성이 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어요. 전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곧잘 했었기 때문에 꼭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어요. 무슨 고등학교야? 너네 언니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거 안 보여? 여자애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뭘 그래? 엄마, 제발요. 학비만 보태주시면 제가 나머진 알아서 할게요. 고등학교라도 나와야 은행에 취직이라도 하죠. 은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한 푼이 아쉽다. 너도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얼른 일할 준비해. 어디 학교 못 가는 애들이 한둘이냐? 그래, 엄마 말 들어라. 우리 집 형편이 그럴 형편도 아니고. 아빠가 죄인이다, 너희한테. 너희들 볼 면목이 없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무슨 고등학교냐고 면박을 주셨죠. 그 말도 맞았어요. 제가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집에 보탬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을 일했습니다. 제 나이는 어느덧 20살이 돼 있었고 20살이 되어 보니 하나둘 시집 가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공부에 미련을 갖지 않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부럽던지 그때 깨달았어요.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보자고 생각이 들었죠. 조금씩 저금을 해뒀던 터라 희망을 가졌죠. 그렇게 전 야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운명이었는지 그곳의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시댁에 완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저희는 결혼에 성공했어요. 남편이 우직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말이 되는 거니? 어떻게 네가 가르친 학생이랑 눈이 맞아 결혼을 한다고 해?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죄송해요. 엄마, 도영이 착한 애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 믿어주세요. 도영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네가 선택한 결혼 끝까지 책임져. 대신 이제 내 덕볼 생각은 말아라. 그렇게 반대해도 네가 선택한 네 결혼이니까. 하여튼 더 이상 긴 말 마라. 당신도 포기해. 그렇게 말려도 하겠다는데 진생 지가 사는 거지. 시부모님의 반대가 완강했지만 남편 또한 완강했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큰 집안 살림을 해야 했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 살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 저는 시댁의 미운오리 새끼였죠. 나이도 어렸고 최종 학력도 중졸이었기에 시댁에서는 절 너무도 싫어했어요. 특히나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형님들의 학벌이 석 박사는 기본이었거든요. 어머, 진짜 웃겨. 나 진짜 쇼킹이잖아.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 불러야 하나? 서방님도 어떻게 된 거 아냐?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중졸이 웬 말이야? 그래도 기본은 맞춰줘야지. 나 우리 서방님이 정열파인 줄 몰랐네 진짜. 어떻게 조건을 안 볼 수가 있지? 그래도 웬만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해야죠. 차라리 잘 됐죠. 이 집 살림 아줌마 혼자 하기도 힘들 텐데 공짜 인력 생긴 거 아닌가요? 뭐 어이야 없지만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아, 동서도 동서 매력이 뭐인 것 같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뭐 얼굴이 딱히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아, 저희는 그냥 둘만 생각했어요. 배경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손익 형님들이니 당연히 형님들에게 깍듯이 하겠지만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병철 씨랑 결혼한 게 제가 두고두고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님들은 제 말에 아주 집이 떠나가라 비웃어댔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저를 아주 대놓고 괴롭힌 건 형님들이었죠. 형님들은 저와 말도 섞고 싶어 하지 않았고 가만히 계신 어머님의 속을 뒤집으며 저를 더 싫어하시게 부추겼죠. 그래도 다정한 남편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혼 후회하지 말자고요. 아니 어머님, 동서 오늘 아침에 밥 차리는 거 보셨어요? 본데 없이 자라서 그런지 밥도 그냥 아무렇게나 푸더라고요. 그거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밥 퍼놓은 거 보고 저 엄청 놀랬잖아요. 어머님 보셨죠? 그런 것부터 티난다고 해야 하나? 아이고 그만 말해라 심란해. 어차피 기분 좋지도 않은 거 불난 집에 부채질 마라. 나도 속 터지는데 참고 있는 거야. 아니죠. 그런 거는 어머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셔야죠. 안 그런가요? 아주 제멋대로 얼마나 날뛰는데요. 기강을 잡아야죠. 형님 말이 맞아요. 얼마나 날뛰는데요. 어머님이 좀 한마디 해주세요. 어디 지랑 우리랑 같나요? 꼭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다니까요. 내버려 둬라. 너희들이랑 한참 비교되는 애다. 말해봤자 입 아픈데 뭘. 난 걔랑 얘기하려고 하면 머리부터 아프다. 알겠니? 형님들과 어머님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저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대부분은 형님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고요. 전 그렇게 온갖 무시를 견뎠죠. 그리고 저희는 신기하게도 세 며느리가 각각 차례대로 임신을 하였어요. 큰형님이 먼저 아이를 갖자 둘째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순서대로 말이에요. 형님들은 임신을 하자 집안일에서는 완전 손을 떼었죠. 그런 형님들을 어머님은 보고만 있었고요. 온갖 집안일은 다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서러웠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하지 않는 집안일이었지만 임신하자마자 딱 손을 떼더라고요. 큰 집안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도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와 배가 많이 무거웠지만 저마저 못하면 남편까지 미움을 받을까 생각하며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아냥이었죠. 동서는 원래도 험한 일 하던 사람이니까 집안일 혼자 다 맡아서 해도 되지? 우리야 뭐 책만 보고 뭘 하나? 그리고 임신하니까 몸도 나른하니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 있지? 좀 부탁할게. 아니지. 동서는 결혼하고 팔 잡힌 케이스니까 이 정도는 괜찮나? 형님은 무슨 부탁이에요? 동서 그렇게 하도록 해. 어머님도 암묵적으로 동의하신 일이기도 하고 동서 임신했다고 우리랑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려 들면 곤란해. 알겠어? 서방님도 동서 때문에 아버님 눈밖에 나신 마당에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 형님들 너무하네요. 저 일할 수 있죠. 근데 저한테 이제 예의 좀 지켜주세요. 아무리 손익 형님들이라지만 이건 인격모독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도 예의를 갖춰서 말씀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 동서, 말 되게 웃기게 한다. 누가 보면 우리가 동서 쥐잡듯 잡는 줄 알겠어. 어디 무식하게 우리 그런 여자들 취급해? 그러게요 진짜. 웃겨?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동서 주변에 죄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뿐이구나. 작작해. 그리고 공장일 하던 거에 비하면 집안일은 껌이지 안 그래? 그런 식으로 주제 파악 못하면 정말 곤란해. 알겠지? 제가 형님들에게 예의를 갖춰달라고 말이라도 할 때는 형님들은 저를 피해 망상에 심한 여자로 몰아갔죠. 그렇게 전 혹독한 시집살이를 건디며 홀로 아이를 뱃속에 품고 감내해야만 했었죠. 남편 외엔 아무도 저의 편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입덧티도 못 내고 형님들 시중까지 들어가며 집안일을 했어요. 형님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도 모든 일이 저의 일이 되었죠. 형님들은 본인들과 똑 닮은 딸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저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노래를 부르던 아들이었죠. 어머, 아들이라고? 참나, 말도 안 돼. 그럼 뭐해? 정말 내놓은 자식 아들인데. 신경 쓰지 마, 동서. 설마 아들 하나 낳았다고 변하겠어? 당연하죠.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반대할 결혼할 서방님 아이인데. 설마 그러시기야 하겠어요? 아우, 짜증나. 왜 하필이면 그 물건한테 아들을? 아우, 속상해 정말. 동서 절대 기어오르지 못하게 단단히 우리가 눌러놔요, 형님. 당연하지. 자기가 어디라고 우리한테 까불어? 절대 안 되지. 아들 낳으면 다야. 우리도 둘째 낳으면 돼. 그럼 지금이랑 다를 거 없어. 형님들은 거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저만 아들을 낳은 것도 형님들에겐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자 형님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아무래도 혹시나 아버님 재산이 많은데 그것이 손자한테로 갈까봐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전 아들이 주는 기쁨을 나날이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집안일이 생각보다 많이 고됐지만 아들의 재롱을 보는 날 때문에 힘든 것도 잊어버렸죠. 저는 그렇게 아들과 남편만을 위해 살았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손녀인 형님들 딸들보다 저희 아들을 조금 더 예뻐하는 눈치였지만 저 때문에 확 예뻐하진 않았어요. 그것도 아들한테 참 미안했죠. 괜히 엄마 잘못 만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못 받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집의 아들 파워는 대단했어요. 그렇게 절 미워하였던 시어머니는 저만 아들을 낳자 눈에 띄게 제 아들만을 싸고 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은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옛날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도 사랑받는 아들을 볼 수 있으니 말이에요. 나 윤우랑 마실 좀 다녀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그리고 어미, 오늘 닭곰탕 좀 끓여놓고 먹고 싶단다. 어머, 어머님은 윤우만 데리고 가시게요? 우리 아영이랑 아윤이도 있는데 꼭 윤우만 데리고 다니시더라? 내가 또 언제 윤우만 데리고 다녔다고? 아영이랑 아윤이도 그럼 옷 입히거라. 같이 데리고 가지 뭐. 닭곰탕 해놓고. 네, 어머님. 닭곰탕 해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아영이 잘 챙겨주세요. 그래도 어머님 첫 손녀잖아요. 시어머니는 노골적인 편에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제 아들만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죠. 하지만 형님들은 은근 견제했어요. 전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런 행동들에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첫째 형님은 서럽다는 듯이 둘째를 가졌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아들을 낳았죠. 시부모님들은 눈에 띄게 좋아하셨어요. 워낙 아들 사랑이 유난스러웠던 분들이니 큰형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부모님의 사랑은 막내 손자에게로 갔어요. 아무래도 박사까지 간 며느리에게 나온 손자이니 더욱더 고귀했겠죠. 전 그런 아들에게조차 미안한 엄마가 되었어요. 형님은 아들을 낳더니 기세가 더 등등했어요. 그럼 이래야 정상이지. 당연히 누릴 걸 누려야 정상이지, 안 그래, 동서? 이 그림이 맞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요. 형님 말이 맞고 말고요. 그동안 좀 서러웠어요. 말도 안 되지. 어디 중졸아들이랑 박사아들이랑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서야 사리분별 확실하시네. 안 그래요? 진짜 그동안엔 어머님 총기가 흐려졌나 했다니까요. 그래도 다행이죠 뭐. 중졸 아들이라뇨? 형님들, 말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네 아이들은 금띠 두르고 나왔나요? 똑같은 손주들이지. 중졸 아들, 박사 아들, 이렇게 금 나눠야겠어요? 따지고 보면 형님들 부모 잘 만나 학교 다닌 거 아닌가요? 가난한 게 죄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나, 또 발끈하네. 그만해 동서. 뭐 잠깐이라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찌그러져 있어. 형님들은 손주들도 급이 있다며 같은 손주들끼리 급을 나눴어요. 제가 그런 취급당하는 건 괜찮았지만 저희 아들마저 제가 엄마라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당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전 이 약 물고 아이를 잘 키워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남들이 욕할지언정 저의 이런 모습을 되물려주지 않고자 했죠. 다행히 아들은 착하고 총명하게 자라주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지혜로웠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열혈맘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열혈맘인 저에게 저의 아들은 총명 그 자체였습니다. 본인이 먼저 자기주도 학습을 하였고 공부에는 이미 탁월했으니까요. 그렇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나날이었죠. 그리고 전 분가를 꿈꿨습니다. 이제라도 저희 세 식구 나가 살며 오손도손 살고 싶었고 형님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형님들은 제 아들이 조금이라도 뛰어날까봐 늘 전전긍긍 까내리기 바빴으니까요. 발악을 한다 동서. 그래봤자 중졸 아들이지 안 그래? 동서 머리 닮았으면 딱 중학교 때까지 아니야? 그만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중졸이라고 해서 윤우도 중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영이나 아연이 지엄마 닮아 아주 싹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면 형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말 조심하라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 지금 동서 나보고 싹수 없다고 한 거야?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미쳤나? 아주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지? 우리 집에 좀 살았다고 네가 뭐 되는 줄 아니? 넌 아직까지 그대로 중졸 나부랭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기어오르지 말고 찌그러져 있으란 말이야.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두고 보자고요. 끝에 누가 웃게 되는지 형님인지 저인지 아셨어요? 저 절대 이렇게 가만 못 있으니까. 전 이 말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교육에 집중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열정을 쏟아본 적이 처음이었죠.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그런 저를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싫어했다면 못했을 테죠. 뭐든 완벽했어요. 공부하기 싫은 방학에도 제 말을 따라 주었죠. 낮에는 학원, 밤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철저히 시켰거든요. 그리고 내신에 좋다고 하는 봉사활동은 죄다 섭렵했습니다. 전 그렇게 완전 열혈맘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 건 아니었어요. 전 새벽같이 그 큰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 공부 스케줄, 그리고 틈틈이 희어른 밥상 준비, 몸이 정말 두세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형님들은 그런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본인들 치장하러 다니기 바빴고요.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 따로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게 생각했죠. 악착같이 버텼어요. 동서처럼 윤우 그렇게 공부시켜도 그 핏줄이라는 게 있다, 동서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어머, 우리 형님 또 명언 나오려고 하신다. 동서,
잘 새겨들어. 우리 형님이 어디 틀린 말 할 분이셔? 네?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혹시 또 저 기분 나쁜 소리면 그냥 안 들을게요. 저 오늘 아버님 전골 드시고 싶다 해서 바빠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그냥 윤우 작작 공부시키라는 거지. 아무리 날뛰어도 그냥 윤우는 중졸 아들이니까. 형님, 중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자그마치 16년째예요. 형님 박사 따고 지금 뭐 하세요? 이 집에서 저랑 똑같이 며느리 아닌가요? 며느리라도 다 같은 줄 알아? 난 아버님,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며느리고 동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며느리고. 형님의 또 중졸 소리 정말 듣기 싫었죠. 자그마치 16년 내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중졸인 게 가장 큰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총명한 덕분에 아버님, 어머님은 아들만은 예뻐해 주셨어요. 항상 성적도 1등, 상도 타오고 예의도 바르고 지혜로웠으니까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보다도 총명했습니다. 아니, 윤우가 너 학급에서 1등이야? 참나, 넌 누구 닮아 이리 총명하냐? 어려서 나를 보는 것 같단 말이지. 에이구, 그러게요. 우리 윤우가 어렸을 적 할애비랑 지 아빠 쏙 빼닮았지 뭐예요. 우리 윤우 덕에 웃는다 아주. 아, 윤우가 또 1등 했구나? 아영이는 2등 했던데. 아버님, 아영이랑 윤우랑 간발의 차예요. 다음엔 아영이가 1등 할걸요? 물려받은 지식 어디 가겠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아, 그리고 우리 아연이도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가게 됐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연이, 우리 막내 손자. 이 할아비 닮았으면 반장 당연히 되겠지. 안 그러냐? 아주 손자들 덕에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기쁘구나. 웃는 날이 없었는데 요즘에 손자들 보는 낙에 산다니까. 아무쪼록 너희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그러게요, 아버님. 감사해요. 그래도 엄마 머리도 닮을 수 있는데 윤우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농담.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중졸이 아니었다면 형님은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죠. 그 정도로 저만 보면 중졸. 어느 날 저와 형님들이 저에게 또 비아냥대면서 말을 하는 것을 제 아들이 들었죠. 가지가지였어요. 아니, 웃기지 않아요? 아버님도 항상 윤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아연이가 진짜 손자지. 어디 윤우랑 비교해? 괜히 그러시는 거지. 동서는 아버님 몰라? 아버님이 그 많은 재산 어디 나중에 중졸 아들한테 물려주실까? 그래도 요새 윤우 너무 예뻐하는 거 보면 좀 쎄하지 않아요? 전 이러다가 저들한테도 이 재산 나눠줘야 할까봐 걱정이에요. 동서, 걱정 마. 아버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며느리를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재산을 주시겠어? 퍽도 걱정 마셩. 아들은 큰엄마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사랑도 의심이 된다고 하였죠. 또 형님들에게 무턱대고 덤비지 않았지만 방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못 만나 괜한 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전 그런 아들이 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절 위로해 주더군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진짜 가난했거든.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 우리 윤우도 이런 엄마가 창피하지?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소름 갚아줄게. 아니, 우리 아들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는 윤우가 엄마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뿐이야.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이 시간 이후부터 미안해하지 않기. 난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엄마라는 사람이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요. 아들의 한마디가 제 인생 모든 서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더욱더 열심히 했어요. 시부모님의 봉양도 그리고 아들의 뒷바라지도 말이죠. 무엇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고 그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원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날이 있고서 더욱더 이를 갈고 공부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말릴 정도였죠. 윤우야, 좀만 천천히 해. 오늘은 잠 좀 자고, 이러다 병 나겠다. 원래 하던 대로 해. 그래도 충분해, 윤우야. 너무 욕심내면 힘들어. 아니요. 두고 보세요, 엄마. 제가 엄마 소름 한 번에 갚아드릴게요. 엄마, 우리 셋이 나가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죠? 에이,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아마 네 큰엄마들도 그럴걸. 원래 며느리들은 다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들은 제가 듣기라도 좋게 말해주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아들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큰형님 딸은 일반 사립 4년제 대학을 갔죠. 저희 집은 그야말로 경사였어요. 형님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들의 의대 합격증을 보는 날 전 정말 까무러칠 뻔했으니까요. 내 평생 모든 서름이 보상되는 순간이었죠. 너무 깊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이제 엄마도 두 발 뻗고 푹 쉬세요. 그리고 엄마 인생 사세요, 이젠. 그동안 저 뒷바라지 해주느라 못하셨던 거 지금이라도 많이 하셨으면 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서울대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고마워, 윤우야. 정말. 엄마가 뭘 했다고 쉬어. 지금부터 진짜 우리 아들 잘 해먹어야지 체력 안 떨어지게. 의사 공부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너무 장하고 고맙다, 윤우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사실 알면 기뻐하실 거야. 엄마 너무 기뻐.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고 무뚝뚝하던 시아버님 20년 꼬박 밥을 차려드렸음에도 고맙단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 아들 서울대 의대 합격증 가지고 온 날 처음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기에 더욱더 가슴에 와닿았고요. 아유, 우리 집에 의사가 나온다니? 아유, 고생했다, 윤우야. 내 자랑스러운 손자. 그리고 윤우엄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님의 한마디에 모든 걸 이룬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지금까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아버님은 처음으로 제게 고맙다고 하셨죠. 형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표정 관리를 못했고요. 정말 난생 처음 고소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서, 축하해. 아들 덕분에 아버님한테 고맙단 소리도 듣고 아주 행제했네. 원래 같으면 아버님 눈도 못 마주쳤을 텐데. 감사해요, 형님. 아영이도 윤우처럼 좋은 대학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영이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그렇죠? 걱정 마세요, 형님. 형님한텐 아연이도 있잖아요. 아연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 주겠죠, 뭐. 그럼 걱정 푹 놓으셔도 되잖아요. 전 그럼 이만. 뭐? 동서, 말 다 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연이 얼마나 대학 잘 가는지 두고 보자고. 내가 너 코 납작하게 할 거야.
형님의 약을 바짝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그의 구정이 되었어요. 아버님은 한 해 한 해 저희에게 세뱃돈을 주시지만 저는 받아본 적 없는 세뱃돈이었어요. 아버님이 한 말씀 하셨죠. 그 말에 형님들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아주 크게 말이죠. 저 역시도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이야기는 명절 세뱃돈을 학력 순서대로 준다는 말이었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번 명절에 학력 순서대로 세뱃돈을 줄 거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할 거 없이 전부 다 말이야.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머머, 학력 순서요? 그럼 중졸인 동서는 도대체 얼마나 주시려고? 에이, 너무하셨다, 아버님. 동서, 안 그래? 어머, 그러게요. 우리 동서 얼마나 주실지가 제일 기대되는데요? 아버님, 장난 너무 짓궂으시다. 이제 애들도 컸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아무리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놔도 아버님한테는 전 중졸 며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둘째 형님과 박장대소를 하는데 한편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제 아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채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차례대로 세배를 올렸어요. 형님들은 아버님에게 돈 봉투를 받고 싱글벙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저의 차례가 되어 제 앞에 봉투를 내미는 시아버님. 전 뜯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비아냥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님들이 뜯어보라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결국 아버님이 주신 세배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놀라운 것이 있었죠. 뜯어봐, 동서. 그래도 아버님이 주신 건데 앞에서 오픈은 해야지, 안 그래? 우리도 다 뜯었잖아. 동서는 얼마야? 어? 그러게요. 동서, 얼른 열어봐. 이거 예의 아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특별히 챙겨주신 설날 보너스인데 얼른 열어봐. 어머, 이건 집문서 아니에요, 아버님? 어떻게 이런 집문서를 저에게... 아니, 여기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광교 아파트잖아요. 아버님은 저에게 집문서를 주셨습니다. 형님들에겐 각 100만 원씩, 그리고 저에겐 광교의 아파트 하나를 선뜻 주셨죠. 전 너무 놀란 나머지 이게 맞는 건지 형님들과 바뀐 게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버님은 제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막내야. 내가 너무 무심했지. 처음엔 정말 중졸이어서 싫었단다. 하지만 널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네 마음, 꾸준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자가 훌륭하게 자란 것도 다 네 덕분이더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지. 미안하다. 이걸로 네 마음이 풀리진 않겠지만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 주겠니? 앞으로 뭐든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할 거 없이 나한텐 다 똑같은 며느리다. 그것만 알아두렴. 많이 서러웠지? 참 미안하다. 내가 진작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아버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요? 그저 전 제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의 말에 정말 폭풍 오열을 했어요. 형님들은 집문서를 보자마자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요. 이런 법은 없다면서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전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아들이 꼭 껴안아 주었죠. 집문서라뇨? 그것도 광교 아파트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님, 저희는요?
그럼 저희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 너무하세요. 어떻게 동서한테만 집문서를 주실 수 있어요? 상도가 있지. 그것도 막내를.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형님들은 그동안 편하게 누릴 거 누리셨잖아요. 욕심 좀 그만 내세요. 그래, 어미 말이 맞다. 욕심이 과하면 달이 나는 법이지.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욕심이 덕지덕지. 너 욕심 챙기기 전에 니네 아이들이나 똑바로 키워 이것들아. 너 크네. 아영이는 대학 망쳤어도 아연이 대학 망치는 날엔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알겠어? 그리고 이제부터 이 집의 중졸 며느리라고 입에 올리는 사람은 내가 요절을 낼 줄 알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어. 아니, 그래도 그렇죠. 아버님, 이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요? 저 아직 아연이 남았는데 그땐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네? 큰 소리 치는 거냐 지금? 어디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아연이 대학 가는데 노력을 하는지.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안 봐도 훤해. 시아버지의 고함에 형님들은 조용해졌죠. 그리고 씩씩대고만 있었어요. 전 꿈에도 그리던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무엇보다 집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버님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정말 감격스러웠죠. 저흰 그렇게 이사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아버님께 전화가 오곤 해요. 제가 해준 전골이 그렇게도 드시고 싶다고. 결혼 20년 만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그 후에도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이젠 별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형님 막내 아들마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집에서 씩소리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유산으로 형제 셋이 똑같이 재산을 배분받았습니다. 형님들은 그런저럴 못마땅히 했지만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시댁에 모일 때마다 저희 아들 때문에 제 어깨가 얼마나 으쓱한지 몰라요. 아들은 무사히 졸업하여 의사가 됐거든요. 엄마가 석박사가 아니어서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그와 별개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제 인생은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가다 보니 그 많은 서름 정말 어떻게 견뎠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바쁜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